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효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석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이버 콘텐츠로도 되게 지금 유명하잖아요. 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지금 상위 올라와 있죠? 네, 상위를 끓입니다. 네. 요즘에 또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좀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9월 달까지 빨리 등록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광고했으니까 오늘 아주 본격적으로 콘텐츠 제가 제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시장 어떻게 보세요? 좀 아무래도 애널리스트 하셨을 때도 그렇고 보시면은 요새 장이 좀 조금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일수록 시장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시장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돈이 잘 안 벌린다는 얘기죠. 누군가는 돈을 버시고 있겠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도 심지어는 요새는 야 숫자만 얘기하지 마 내러티브도 갖고 와 야 내러티브 없으면 주가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래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쏠림인 것 같아요. 쏠림? 어디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어떤 주식이든 움직일 때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뭐 많이 오르고요. 빠져도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돈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의 배경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과거에 이거랑 가장 비슷했던 연도가 좀 있어요? 글쎄요. 비슷한 연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긴 하는데 그때랑은 또 다른 점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요. 우선은 저는 이제 매크로를 많이 봤었으니까 탑다운 관점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냐, 물가는 언제 내려오는 거냐 도대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왜 금리를 올리고 왜 금리를 낮추죠? 이것은요 실제 세상,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경제를 너무 과열되지 않게 만들고 너무 이렇게 침체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낮췄다가 경기가 너무 과열된다고 그러면 야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금리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것대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세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 세상이 월스트리트예요. 자, 메인 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월가는 따로 논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경기랑 주식시장이랑 과연 관계가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부분이 딱 그 설명인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왜 언제부터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버냉키가 돈을 풀어 제낄 때부터 돈을 찍어낼 때부터 돈이 많이 찍어내지니까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누군가는 반영해야 되는데 물건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스트리트 실제 경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는데 얘는 그냥 훌러덩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게 괴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왜 금리를 오리고 내리느냐 이건 이것 때문이거든요. 경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과열되는 경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월스트리트를 위한 뭔가도 필요하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작년 9월 달에 뉴욕 연준에서 논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게 뭐죠? 중립금리. 그래서 중립금리가 뭐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이 금리거든요. 이 세상에 필요한 금리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필요한 금리는 따로 있지 않을까? 되게 신기하죠. 자, 보세요. 자, 중립금리라는 거는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만드는 어떤 금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파월이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야, 그런 거 없어. 야, 그거 뭐 파랑새냐? 뭐 유니콘이냐? 이래 버렸잖아요. 그런 금리 없어. 라고 얘기해 버리면서 무마시켰는데 이 금리 말고
월가를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금융시장이 패닉이 오지 않게 만드는 금리 수준도 있지 않을까?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 스타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걸 R 더블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아, 자,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좀 애매한 거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연준이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경기는 지금 아직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막 주가가 막 빠져가지고 막 채권 금리가 너무 올라서 채권 가격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것처럼 SVB 은행이 망해. 크레딧 스위스가 망해. 이거는 이 월스트리트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메인스트리트는 괜찮아. 근데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살리는 거네요. 이걸 살려야 되는 거야. 이걸 살릴 때 어떻게 해요?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유지하는데 돈을 푸는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엑셀 밟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 밟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있는 거고 네. 진득하니 금리를 높게 올리면서 네. 엑셀은 언제 밟냐면 문제가 될 때마다 살짝 문제는 안 되게 계속 막아주면서 가는 거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솔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돈을 계속 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나도 넘쳐나게 되는 거고 예. 우리가 흔히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동성 그러면 뭐 M2를 보기도 하고 네. 연준의 자산을 보기도 하는데 요즘엔 저는 좀 다른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월가에서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00% 경기 침체 온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경기 침체 없잖아. 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금리는 이렇게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한 반성문을 월가에서 지난 한두 달 동안 많이 썼는데 그 반성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중앙은행이 아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진 않아요. 예. 그러나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뭐 학자금 탕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때. 예. 사실 이게 너무나도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이게 이제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지난 12개월 동안 얼마나 썼는지를 누적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조금 더 많이 쓰고요. 네. 코로나 때 이렇게 쓰고요. 예. 다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오를 수밖에 없었네요. 돈을 그렇게 풀어대니까. 그렇죠. 근데 돈을 풀어대긴 하는데 예. 이거는 약간 연준에서 풀어대는 돈이랑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연준에서 풀어대는 돈은 원래 없었던 돈을 여기다 종이에다 써가지고 네. 이거 돈이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용이 창출되는 거고요. 네. 미국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빌려달라고 해야 돼요. 미국 정부가 시장에 나가서 국채 찍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예.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돈을 정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오는 거죠. 네. 금리 더 줄게. 갖고 와. 그런 거죠.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꽂아줍니다.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찍어주게 되는데 이 보조금도 요즘에 좀 할 말이 많은 게 지금 경제학에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무슨 얘기냐면은 도대체 원래는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걸 해서 네가 물건 싸게 만들면 네 거 사줄게. 그쵸. 이게 자유무역이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물건을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중국 애들이 자꾸 보조금을 주는 거야. 기업들한테. 네. 짜증이 나는 거죠. 네. 처음에는 말을 했죠. 야, 보조금 너무 많이 주지 마. 이거 공정무역해야지 왜 이러냐.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요즘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국 정부에서 더 많이 줘요. 안 되겠다. 야, 니들이 시작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예. 전기차, 예. 그리고 친환경, 이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RA 법안이 그렇고 칩스 법안이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웃기 힘든 그런 이벤트가 나오는 게 미국 정부에서 하도 보조금을 주니까 캐나다에서 공장을 짓고 있던 스텔란티스라는 전기차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땅을 파고 있었어. 예. 공장 지으려고. 땅 파다가 갑자기 미국 보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주는 보조금이 20배를 준다는 거야. 그럼 계약 취소하고 가야죠. 근데 20배면은 예. 뭐 20억? 뭐 200억? 이게 아니고 조단일 거 아니에요. 조단위예요, 예. 조단위. 조단위의 돈들이 그러니까 원래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 뭐 1조 원 좀 안 되게 준다고 했다가 근데 미국에서 20조. 그러니까 20조를 준다니까 캐나다 정부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기 미국 가면 20배 준다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냥 땅 덮어?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잠깐만 앉아봐봐. 어디 가려고 그래? 잠깐만 앉아봐. 그런 다음에 20배는 좀 어렵고 예. 20
16배 어때? 아, 애매하게. 예. 예. 자,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스텔란티스는 뭘 했죠? 말만 했습니다. 예. 근데 돈이 떨어져요. 근데 16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상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완전히 없었던, 과거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중 보조금 전쟁 때문에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지금 시장에 돈들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비단 캐나다뿐만 아니라요. 네. 그 다음 주인가요? 유럽에서도 칩스 법안이라고 해서 네. 50조를 쓰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말 그 요즘에는 정부에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돈들이 시중에 많아지는데 네.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다. 연준에서 돈을 풀어주는 거는 돈을 그냥 다 풀어서 금리를 낮게 하는 거죠. 국채 금리를 낮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수혜를 보는 그런 네. 환경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는, 제가 FE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네. 초과 재정이라고 해서 이 시대는 시중에 있는 돈을 뺏어서 자기가 원하는 데 꽂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쏠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반대쪽으로 소외되는 데도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소외되는 애들이 많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올해 지금 이익 성장 누가 이끌었나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밸류에이션 얼마예요? 3배예요. PER 3배. PBR,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고서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던 게, 자, 기아차, 현대차, 기아차, PER, 목표 PER 얼마냐면은 4.5배야. PER이. 4.5배만 줍시다. 예. 아니, 난 남들은 뭐 100배도 주더만, 로봇 그런 거 뭐 100배 예, 뭐 예. 넘잖아요. 예. 3배만 주자, 4배만 주자. 그래도 업사이드가 50%가 나와. 지금 이게 보면은 이런 그 쏠림 현상들이 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레이 달리오가 했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Great Wealth Transf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부의 이동이에요. 돈이, 부라는 것이 예.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한 곳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가. 어디서 이동하고 있냐? 정부에서. 네. 미국 정부에서 이 돈을 개인들과 미국 기업들에게, 미국 기업들에게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미국 개인들한테는 그냥 꽂아줬잖아요. 네. 코로나 때 여러 번 꽂아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들과 기업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정부는 가난해지는 거죠. 아. 정부는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내는 거냐라고 네. 보니까 연준에서 사주고 있는 거죠. 결국 대출 받아서 돈 퍼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준에서 네. 돈을 찍어서 사주기도 하고 네. 은행에서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주기도 하죠.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어디서도 어디로 돈이 움직였냐라고 보면 미국 정부, 그다음에 미국 연준, 네. 그다음에 은행에, 그러니까 미국에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계속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그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 예.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고 미국 개인들과 기업들이 미국 개인들은 부자니까 미국 지난주에 나왔던 연준의 보고서 보니까 미국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러니까 이건 순자산이라는 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주식, 그거를 자산이라 놓고 빚을 얼마 줬어? 빼면 얼마나 예. 되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저도 이 숫자 보고 예.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네. 개인, 아, 가게들의 네. 가지고 있는 전체의 부는 그러니까 부채 빼고 지난 3분기, 2분기 때 5조 달러가 올랐습니다. 올랐다고요? 5조 달러가 증가해서 145조 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145조 달러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정도를 미국 개인들이 순자산으로 들고 있어요. 진짜 돈의 이동이 많네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는 예. 1.6조 달러입니다. 참고로. 와. 그러니까 지금 150조 달러예요.
그러니 소비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경기 좋지 않으냐. 미국 개인들은 너무 부자예요, 지금. 물론 이거를 보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진짜 상위 0.1%가 거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들은 지금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냐면요. 심지어 연준조차도 역대급 손실을 보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왜 손실을 봐? 연준이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준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연준은 과거에 이제 2008년부터 꾸준하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조 원 내외의 순이익을 내는 기관이에요. 연준이 돈을 어떻게 벌어? 연준은 미국 국채를 샀으니까 미국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자가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용은 파월 월급 줘야 되니까 파월 월급이 제가 따져보니까 한 2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월급 주고 비용 빼고 하면은 한 100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0조가 남는데 그 돈을 항상 재무부에 꼬박꼬박 고맙습니다. 잘 썼습니다. 그래서 돌려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 쟤네들끼리 돈을 왔다 갔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연준에서 급격하게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 당시에 미국에서 또 제로 금리로 돈을 빌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국채 금리가 0%였으니까 야, 시장에 나가서 돈 좀 빌려줘라고 했는데 줄을 서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었던 거지. 지금 금리는 5%나 5%는 받고 돈을 빌려줬어야지. 어떤 바보가 그렇게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연준이죠. 코로나 때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다 빌려줬으니까. 근데 금리를 0% 받는 그 종이 쪽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이 쪽지에 미국 정부가 10년 후에 원금을 갚겠음이라고 써 있는 종이 쪽지야. 그런데 이자는 안 줌. 이런 종이야. 가치가 없죠, 거의. 가치가 없죠. 그 원금 정도의 가치가 있겠지. 근데 원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율 계산하면 손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나오면은 내가 이 돈 가지고 은행에만 맡겨도 5% 금리인데 여기는 그 이자도 안 줘. 그 종이 쪽지를 인구님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다가 10년물, 30년물이면 뭐 우리말로 어음깡하러 간다면 완전히 그냥 그렇죠. 똥값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10억짜리 미국 국채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연준이 그렇게 샀다. 그럼 10억짜리인데 10년이야. 근데 이자는 안 줘. 근데 지금 이자는 5%야. 그럼 이 종이는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10억짜리야. 10억에 누가 사겠어? 안 사지. 10억에 왜 사? 내가 5%로 1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5%씩 10년 벌 수 있으면 그냥 단위로 계산해도 50%니까 이거는 10억짜리가 아니고 5억짜리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연준이 손실 나는 거예요. 봐세요. 미국 정부가 손실 나고 연준이 손실 나고 미국 정부가 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손실 난 거를 미국 개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이동이.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은행들, 대형 은행들, 월가 은행들 여기들은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엄청난 손실을 봤죠. 은행들도 같이 손실 보는 거예요? 채권으로는. 그 손실 규모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손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국채가 3년 연속으로 손실 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국 이래 없어요. 지금 건국 이래 없어. 그런데 규모는 너무나 커졌잖아요. 옛날에는 요만큼이었는데 국채 발행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30조 달러가 넘잖아요. 여기에다 10%를 때려보면 3조 달러의 손실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작년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은 다 망하고 얘네들을 이제 줍줍하는 JP모건 이런 애들이 줍줍해서 또 이제 장사를 하고 이런 그림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지금 흉년에 땅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월가들도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 난 걸 다른 곳에서 벌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투자해서 뭔가 수익을 내던가 이런 전략을 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금리가 단기간에 막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돈을 계속 써요. 돈을 계속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금리가 5%인데도 왜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돈을 빌리는 거지? 아니 여러분이 금리가 5%면은 은행에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옛날에 2, 3% 때는 대출 받는다고 그럼 해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요즘에 금리가 6%야 막 이래. 빌릴 수 있나요?
약간 움찔해지지 않아요? 그쵸, 좀 쌀 때 올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10%를 벌 수 있는 게 확실한 게 있으면 빌리는 게 맞지. 근데 미국 정부는 무슨 자신감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부는 제 생각에는 그 정도의 금리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서 뭔가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지금 중국과 이제 어떤 무역 전쟁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지원금을 몰아주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 일종의 약간 경제적 전시 상황이니까 그냥 돈을 막 빌려 쓰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빙구님 생각이 저랑 너무 일치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서 와, 지금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돈 끌어당겨.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 일로 와. 이거예요. 딱 그거예요. 아인슈타인 일로 와. 일로 와서 핵무기 만들어. 네, 아인슈타인은 안 만들었지만 오펜하이머 너 일로 와. 왜 영국에 있냐? 왜 독일에 있냐? 일로 와라. 그러다가 나치한테 잡혀가면 큰일 난다. 일로 와라. 일로 와서 핵무기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미국 개인들과 기업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서 결과가 뭔가요? 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똑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중국에 가야 되는지 미국에 가야 되는지. 중국에 가면 내가 갔을 때 정말 잘해가지고 성공했어. 그럼 마인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마인처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잖아. 정말 성공했는데 정부한테 다 뺏기고 거의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 중국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천재들은 중국에 안 갑니다. 미국엔 가죠. 미국에 가서 야,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은 거죠. 가능하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미국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 남아공에서 왔죠. 인도 사람들 많죠. 인도 사람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인도 사람이죠. 젠슨 왕. 대만 사람.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 영화랑 똑같은 거야. 야,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제일 머리 똑똑한 과학자들 다 둘러가지고 여기서 혁신을 만들어냈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대표적으로 그냥 AI라고 뭐 지금 예시를 보면은 AI 쪽이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람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렇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발전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아니고요. 그냥 발전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금리 이렇게 높여서 빌려놨으니까 지금 안 돼요. 이러다가 내년에 지금 이자 낼 돈이 지금 미국 정부만 해도 지금 1.3조예요. 2.3조 달러. 이거 어떻게 해요? 돈 덜 쓰자고? 안 돼. 그냥 써야 돼.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생산성 향상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생산성의 향상 정도면 안 되고요. 금리가 높으니까 혁명으로. 산업혁명급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AI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상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AI가 아까 뭐죠? 약간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서 되게 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로봇이랑 만나면 제조업에서 또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보여줄 거고 지금 공장들이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신흥국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남는 무역 흑자가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거로 적자를 퉁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로봇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정확하게 잘 내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매크로의 관점에서 로봇을 보면요. 요즘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이 갑자기 왜 나오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노동조합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노조원이죠. 노조원의 비중이 전체 일하는 인구의 35%였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는. 근데 이 35%였던 비율이 지금은 얼마까지 낮아졌냐면 10%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노조의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고용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용의 유연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인데 이 중에 2,500만 명 한 번에 잘라버려요. 일주일 만에 2억 5천만 명이 잘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그냥 잘려요. 그냥 일주일 만에.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엄청나게 힘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잘 보시면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스타벅스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나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인플레가 다시 오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0%까지 낮아졌는데 여기서 올라가도 막 그 게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 CEO나 오너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두려움을. 그쵸. 예. 저 사람들 저렇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야, 그럼 로봇 빨리 만들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뉴스가 로봇의 수요를 자극하는 뉴스로 쓰인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AI와 그리고 로봇이 자기의 생산성을 혁신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만 저희 채널 출연했어도 지금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네. 로봇주가 오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매크로는 보는 사람이니까 매크로의 관점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로봇주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또 AI 하면 또 수혜주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좀 미지근하고 뭐 요새 상위 종목 보면은 저도 난생 처음 보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랑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은 네. 거래 대금을 보면 보통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는 뭐 20%가 넘잖아요. 네. 우선조 합치면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400조, 500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삼성전자 거래량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래 대금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삼성전자가 1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은 회사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회사 뭐지? 마음 AI? 이거 뭐지? 그래서 예. 보니까 거래량이 얼마지? 그러니까 시총이 막 2배 막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막 시총만큼 하루에 2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막 2배 가까운 거래 대금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주인이 막 2번, 3번씩 바뀌는 거야.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와,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제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예. M-E-M-E. 예. 이게 밈이죠. 이 단어가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기적 유전자를 쓰신 그분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말을 그냥 한번 만들어 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은 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G-E-N-E. 유전자죠. 예. 이 유전자라는 것은 예. 종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대로. 그렇죠. 가서. 아빠의 유전자가 딸한테 아들한테 넘어가고 손자한테 넘어가고 이거는 종적인 거예요. 예. 밈은 그냥 이런 게 밈이니까 이런 게 진이니까 밈은 이런 거 아닐까? 한 줄 적어놓은 거야. 근데 이 밈이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의 파급력 있게 빠르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옆으로 횡적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이제 과거에 이제 보면은 처음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은 시장을 풀어낸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짐 사이먼스.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차트를 그렸어요, 손으로. 차트를 그렸다고. 야, 어제 종가 얼마냐? 그러면, 그래, 시가 얼마야? 그래서 차트, 봉 그렸다고. 진짜 저 배 탈 때 보면 네. 해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손으로 그리면서 갔어요.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차트를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시대랑 지금은 FOMC 회의를 예. 전 국민이 언제든 원하면 3시에 실시간으로 중계로 볼 수 있는 시대랑 그쵸. 이 밈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밈으로. 어떤 정보가 나왔어. 그래서 이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든 뭐가 반영돼. 너무 빠르지 않을까요? 특히 트위터의 역할도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비싼 정보들이 트위터에서 무료로 정말 빨리 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과거에는 없었던 정보들이 이게 엄청나게 빨리 퍼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밈 현상이 되게 빨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유튜브를 워낙 이제 잘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이런 건 뭔가요? 그러면 아주 학문적이고 어려운 용어 복잡하고 길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확산이 안 돼요. 네. 확산이 잘 되는 건 뭐냐면 쉽고 짧고 지금 관심 있는 거. 지금 관심 있는 거. 예. 요것만 확산되거든요. 맞아요. 예. 자, 밈이란 현상으로 지금의 테마주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몰렸다가
확 또 가고 이런 건지 이런 현상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면 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밈이라는 게 저도 느껴보면 순간적으로 관심이 쏠려서 트래픽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트래픽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또 금방 빠지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고 또 다른 게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말하면은 재산 탕진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저도 이런 현상이 있는 이유 왜 이런 건지에 대한 설명은 드렸지만 그걸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느꼈었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거 보통 한번 이 테마라든가 관심이 붙으면 그래도 몇 달, 뭐 반년은 쭉 갔다가 그래도 좀 내려오고 이제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약간 비트로 치면 지루박? 비트. 네. 블루스. 그러니까 요 박자로 가고 있다가 슬로우. 지금은 거의 EDM급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맥신이라는 게 한번 잠깐 뜬다고 해서 봤더니 뭐 다음 주 되니까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유동성이 된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금융시장 이제 투자 환경에서 있었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액티브한 투자에서 패시브한 투자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ETF 때문에. 그러니까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리고 전부 패시브 투자자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락과 뱅가드가 저렇게 엄청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자, 이 시대가 저물고 다음 시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다음 시대는 뭐냐고 하냐면 웰스 매니지먼트 시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작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갑자기 사업부를 철폐한다고 이제 뭐 매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부문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초고액 자산가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고액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요. 전 세계에서 이제 순서대로 사람 순서대로 따지면 1%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1%를 위해서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상위 0.1%나 상위 0.01% 한테만 하지 1% 아이고 뭐 하지 마 집어쳐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명품으로 치면 에르메스급이나 살아남는 거고 어중뛴 명품은 다 치운다 이거죠. 아니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 이런 식으로 갈 정도로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즈니스만 성행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씁쓸하긴 하던데 저는 몇 프로지?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1%만 내서 솔직히 계산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부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상위 1%만 돼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들도 찬밥 신세를 받는다니 이게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흔히 패밀리 오피스라고 얘기해서 순자산 기준으로 30억 이상만 오세요. 이런 식이죠. 50억 이상만 오세요. 기준 높네요. 많이 높죠. 그러니까 뭐 0.1%만 하겠다. 그분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살짝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지만 그보다 지키고 싶은 욕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채권 같은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안전한 것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세 번째인데 첫 번째가 매크로적인 환경, 두 번째가 이제 밈,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인데요. 이게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놔뒀던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닌 거야. 작년에 박살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야, 미국 국채 제일 안전하다며. 근데 왜 10%가 깨져? 이게 뭐야? 뭔 일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거야? 초고액 자산가가 10% 날려먹으면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거는 미국 국채에다 투자했는데 그렇게 된 거잖아. 이게 좀 약간 현타가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안전한 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자산은 뭔가?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바로 떠올리는 것이 채권이었단 말이에요. 네. 돈 빌려주는 거 갚으니까. 근데 지금 채권의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캐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자산의 정의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변동성이다. 변동성이 큰 애가 위험한 애들이고 변동성이 낮은 애는 안전한 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죠. 변동성이 낮은데 가격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렇죠? 변동성이 큰데 계속 오르는 거야. 이게 뭐가 안전한지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소위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부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는 어떤 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냐면 예. 유동성인 것 같아요. 이 유동성이라는 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걸 사서 올라서 파는 게 아니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거. 군대로 치면 기동성이잖아요. 그쵸.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각을 하고 그쵸. 할 수 있느냐. 예. 내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못 파는 거? 아, 이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삼성전자보다도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잘만 한다면 예. 돈이 많은 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 3천억, 4천억 되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어떤 작은 종목을 사서 올라가지고 벌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한 1년을 보고 사 모아서 네. 이게 올라가면 사부작 파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래 대금이 막 이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촬영 중에도 잠깐 얘기한 게 있었지만 저도 투자의 그 제일 중요한 유동성이거든요. 물리더라도 즉시 팔고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다 유동성만 계산하면 주식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요. 대형주나 좀 되는 거고 소형주는 진짜 잘못 물리면 그냥 완전 강제 장투가 돼버리잖아요. 그쵸. 팔고 나오지도 못하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내가 팔면 더 빠지니까. 거래량이 없는데. 그러니까. 호가가 다 박살나잖아요. 팔 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동성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만 빡 집중하면은 그 큰 유동성으로도 충분히 회전하고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진 않을 거고 그거를 선수들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예,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데다 시켜서 돌리게 되는 거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게 있었는데 사모펀드 시장을 확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처음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 질문을 할 때 웬 생뚱맞은 질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이 움직이는 곳이 그 부자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거 안 하거든요. 안 하죠. 그럼 맡기면 되잖아. 야, 이거 될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잘하냐? 그럼 그거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맡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하고 있겠죠.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하는 고민들을 이제 그 쏠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 고민은 뭐 답은 없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올해 단타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적성에 잘 맞지?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 그럴 것 같아요. 찔끔찔끔 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나 적성에 맞나 보다. 전 재산 한번 박아볼까? 분명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소액으로 500% 먹었다 그러면 이거 전 재산 박았으면 이게 얼마야 이러면서 이 돈이 자꾸 들어오니까 유동성이라든가 단타주 규모는 점점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막 점점 이쪽으로 밈으로 불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게 한 방에 뭔가 망할 수 끝날 있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조언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시대에는 만약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투자 환경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맞춰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안 틀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깨지고 있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는 거거든요. 어디서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근데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틀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틀리고 있다가 그냥 계속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뭐 근데 내가 잘하는 것 중에 이게 갑자기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중에서 혹시 좀 우상향할 만한 예시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우상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가져온 이게 디퓨저도 이게 우상향이잖아요. 디퓨저 이름이 우상향입니다. 디퓨저 이름이 우상향입니다. 얼마나 제가 우상향을 좋아하면 우상향을 네, 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네. 그 우상향이라는 게 너무 좋긴 한데, 네. 그냥 반드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항상 굴곡이 있고. 근데 저는 여전히 그냥 AI와 관련된 주식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AI는 잘 될 거다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 돼야만 한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AI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AI 관련된 주식들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AI 이네이블러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그 회사가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예. 반도체도 그렇고요. 뭐 HBM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예요. 근데 이 AI가 지금 이거 GPU 만들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AI를 지금 학습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똑바로 좀 해봐. 그러니까 예. 데이터 계속 넣고 계산 계속 시켜가지고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학습이 다 된 AI들은 이제 조만간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올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학습된 AI는 추론하는 영역으로 나옵니다. 이 추론하는 영역으로 나왔을 때 수혜를 보는 애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네이블러가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AI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서대로 따져보면은 일단은 그 클라우드를 쓰는 서버를 쓰는 회사들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AI 넣으면 바로 서버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혁신돼. 근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 이러면 진짜 바로 생산성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수혜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계속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말고 이런 빅테크들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할 거냐 이건 또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쇼핑 아닙니까, 그러면은?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아마존. 아마존은 또 그 클라우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도 좋은 거고 메타도 AI로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 테슬라는 지금 AI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등등 포함해가지고 AI가 지금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개념도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 무조건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AI 완성시키면 이 AI 가지고 할 수 있는 애들 일단은 뭐 그 스케일업을 한 애들 그리고 실제로 고객한테 팔 수 있는 애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승자가 될 거냐는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시대에 아마존이 나왔던 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이게 좋은 건가? 사람들에게 이게 선택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니까 좀 힌트가 생각나는 게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은 너무 좋은 게 사람들이 검색으로 뭘 물어보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집안에 좀 악취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세요. 1번, 2번, 3번. 챗 GPT처럼 막 말을 해주다가 그런데 악취에 뭐 도움이 되는 상품도 있는데 추천 받아볼래요? 라고 하면은 누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르죠.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쇼핑 방식으로는 그 사람들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예 딱 그 검색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인컴으로 확 데려오니까 판매율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의 검색보다 아마존에서 검색이 훨씬 더 지금 매출이 좋아지고 추이가 좋잖아요. 아마존은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구글은 그냥 데이터 검색이 좀 많고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구글 할 때 보면은 자료를 위해서는 구글을 많이 치고 쇼핑이라던가 맛집 가고 싶을 땐 네이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쇼핑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9월 하면 이벤트가 남아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FOMC가 다음 주에 있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MC 회의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것 같고요. 9월 달에는 거의 확실합니다. 예. 만약에 인상을 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나와서 사과하시는 걸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상한 다음에 증시 그냥 꽂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11월 달에 인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죠.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11월 달에는 반반, 9월 달에는 동결 확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CPI가 이제 관심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CPI 내용을 보면은. 일단 코어 CPI랑 그냥 CPI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CPI의 컨센서스는 지금 0.6%예요. 그러니까 0.6%가 전달 대비 0.6%가 올랐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거 12달 곱하면은 이거 크게 오른 거죠. 7.2예요. 예. 그러면 지금 7.2씩 오른다는 얘기인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유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가솔린 가격을 보니까 작년 이맘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근슬쩍 많이 올랐거든요. 네. 여러 가지 텍사스 지역에서 고온 때문에 정유 공장이 문을 닫았다라든지 뭐 멕시코로 지금 그러니까 휘발유가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8월 달에 휘발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CPI는 오를 거예요. 그런데 코어 CPI는 안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0.2%예요. 그러니까 0.2%면 괜찮아요. 2.4%? 예. 뭐 이런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코어 CPI는 낮아지고 CPI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시장은 얘를 볼까 얘를 볼까? 코어를 보지 않을까요? 코어를 보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게 될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르는 거야. 100달러 넘어가고 만 90불 갈 것 같고 100달러 갈 것 같으면 얘를 보겠죠. 왜냐면 유가는 어차피 결국엔 이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어 CPI, PI 뭐 말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유가인 거예요. 그럼 유가 얘기로 넘어가 보면 요즘에 유가가 좀 올라요. 네.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보면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와 관련된 전망을 혹은 이제 그 경고 섞인 전망을 했는데 어떤 전망을 했냐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를 100불까지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경고 섞인 전망을 했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유가를 올리고 있다. 바이든이랑 뭐 좀 사이 안 좋잖아요. 어제도 이제 그 G20 정상회담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빈살만한테 빈살만이라고 안 하고 빈살람이라고 해가지고 빈살람 막 이랬다가 미안 이런 엄청나게 외교는 실례잖아요. 결례는 버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을 정도인데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또 힘이 제일 약할 때가 그 선거할 때예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막 가자 이렇게 하다가 선거쯤 되면 이제 막 둘이 싸우고 뭐 이러면서 막 민주주의가 좀 약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랑 뭐 러시아, 중국 이런 국가들이 고민을 해보면서 언제 미국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내년이란 얘기고 가장 좋은 수단은 유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가를 100불까지 보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정상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고 시진핑이 야 우리도 모이자 그래가지고 빈살만하고 푸틴하고 같이 모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구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여기서 유가로 지금 공격을 좀 해보고 싶은 것 같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제이크 설리번이라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분이 사실상 바이든 정부의 머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딱 지표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근데 이제 펀더멘탈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미국 경기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 침체 우려하다가 경기가 좋다는 쪽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재고가 없어요. 재고 너무 낮아요. 이게 좀 약간 업사이드 리스크예요. 세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없어요. 전략 비축을 다 썼어. 자, 이거 섞어보면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CPI랑 코어 CPI 둘 중에 뭐 볼래? 그럼 코어 CPI지 라고 하지만 유가에 업사이드가 있다는 측면에서 CPI도 보긴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코어 CPI 부분에서는 고용인데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거야. 좋은 거야. 약간 좀 헷갈려요, 지금. 지난주 중에는 또 뭐 신규 수입 한국 건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고용시장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보니까
구인자 수가 급감해서 예. 식었어. 예. 고용 식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좋은 지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발표한 지표를 보니까 이런 걸 비교한 거야. 일자리를 옮긴 사람, 그러니까 이직한 사람과 이직 안 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자료가 나오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직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직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직 안 한 사람이 섭섭한 거지. 바보 나 되는 이직할 거죠. 걸. 예. 이런 거죠. 예.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되면 막 9%까지 올라요. 이직한 사람들은 9%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거죠. 이제 환경에서 이제 회사에서 저 사장님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앉아봐. 좀 올려줄게. 그러면 뭐 얼마야? 그러면 저기 가면 9% 올려준다는데 얼마나 올려줄 거야? 이런 식인 거지. 그랬던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사장님과 일하는 고용자와 협상력에서 누가 높았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 갑니다. 저 이직합니다. 사표 씁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재택근무하면서 다른 회사 면접만 보고 있더라고요. 계속.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용자들의 권위가 높아졌는,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결국 고용시장이 매우 뜨거웠다라는 걸 반영한다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시장 많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예.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월마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신입 직원한테도 우리 월급 안 올려줍니다. 월급 깎을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얼마 전에 그 SNL인가요? 여기서 이제 그 꽁트가 나왔던데 알바 뽑는 그 꽁트가 나와가지고 사장님이 면접 보는 사장님이 알바 보려고 사장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꽁트 보신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사장님 저 늦었는데요. 뭐 이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알바 뽑기 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주연 형이 그 연기를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용시장이 그 알바를 포함해가지고 그렇죠. 뜨거웠던 시장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식었다. 그러니까 이게 식었다는 얘기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가는 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또 다른 이야기고 금리는 안 올려도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종합해보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 같다. 이게 올린 게 끝이고 내년 말까지 그냥 이 정도 금리에서 좀 더 유지되면서 경기가 좀 식는, 그러니까 이제 골디락스라고 하죠. 골디락스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 아니겠냐라는 좀 그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우선 당분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리스크가 유가가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강달러도 되게 많이 지금 세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약달러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면 이번에 나오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가가 올라요. 예. 달러도 강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달러가 강세면 유가가 약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유가는 달러로 표시하니까 당연히 얘는 약해야지. 네. 근데 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통화들에 비해서 달러는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유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차라리 달러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빠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2020년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더 비싼 값에 사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경제는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과 일본의 경기는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할 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반면에 달러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달러와 유가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 근래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장에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신흥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가가 튀고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제일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달러를 또 사들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더 올라가게 돼서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가능성을 뭐 기대를 반영해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세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7월 달까지 거둔 세금을 보니까 작년보다 40조 원이 덜 거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400조 원 걷으려고 했는데 이런 추세면은 뭐 350조, 340조 이렇게 거칠 것 같아요. 네. 그럼 50조에서 60조가 빵꾸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빵꾸 나면 어떻게 하지? 국채 발행해야죠. 국채 발행해야죠. 근데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올라가겠지. 예. 채권 가격 떨어지니까 금리 올라가겠지.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가계부채 어떻게 해? 또 안 되잖아. 예. 야, 하늘에서는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래서 국채 발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외평기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외평기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모아놓은, 이거 혹시 불안해지면 쓰려고 해놨던 요 돈을 전용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 야, 이거 그 돈에 손 대도 되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비상금 같은 거. 비상금 같은 거예요. 엄마가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써 했던 그 통장을 쓴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년에도 답이 없어요. 내년에도 세금 더 안 거칠 것 같거든. 근데 올해 세금이 안 거친 이유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그쵸. 좀 적자가 나니까 예. 법인세가 17조 원이 덜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외평기금도 쓴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오케이. 만약 올리면 그럼 이제 약간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야, 그러면 야,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가 약세가 될 텐데 이거 막으려고 써놨던 외평기금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고간이 답이었는데 지금 뭐 도둑이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확실히 상반기 때는 한번 시원하게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냥 미적지근해요. 횡보 같은데 미국 증시 상황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뭐 연말까지 뭐 횡보장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게 테마야 뭐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보다는 안 틀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연말까지 내년을 생각하면서 좀 차분하게 올해의 2차 전지는 내년에 뭘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생각해보면 2차 전지 완전 쩔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 많이 좋았잖아요. 네.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K 방산 예. 올해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예, 조용했어요. 저는 뭐 펀더멘탈 나빠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K 방산도 없었고 뭐 K 그 엔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줬다가 지금 요새 다 지금 30%씩 조정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면서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대비하면서 공부하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는 돌고 돈다. 어차피 돌고 도니까 공부해놓고 예. 내가 이제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예. 뭐 바이오가 됐든 방산이 됐든 더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뭐 밀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쵸,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왔다 그랬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번 또 추석 연휴가 6일 동안 길잖아요. 네네. 네, 이때 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두는 시기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상향할 주식을 찾으면 된다. 우상향하는 주식. 이거 왜 만든 겁니까? 요거는 저희가 네. 이제 그 우상향의 기운을 드리고 싶어서 전인구 경제연구소 예. 구독자분들도 우상향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내 주식도 우상향이지만 네. 사실 저는 요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나의 건강도 우상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라이프 스팬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헬스 스팬은 안 늘어났거든. 아,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헬스 스팬이 끝났는데 라이프 스팬이 남았을 때 이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좋겠네요. 네네. 우상향하세요 이러면서. 네, 우상하세요라는 생각을. 예, 고맙습니다. 향이 호텔 향이라 좋더라고요. 네. 예,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